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제 7월도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달에 하이라이트가 될 거시경제 일정이 하나 딱 버티고 있고, 잘하면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호재 시그널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대 포인트를 높여주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23,000달러 지지를 잘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까지 보수적으로는 22,000달러 위에서만 잘 버텨주면 땡큐인 상황이고, 혹시라도 24,000달러 위로 미친 척 올라서 주기라도 하면 황소 세력이 완전 주도권 한번 잡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7월 하순을 바라보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28일 새벽 3시 반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뭔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울트라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어서 예상대로만 진행된다라고 해도 시장은 안도랠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에게는 당연히 어려운 것이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도 딱히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나 봅니다. 지난해 초에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 그러니까 돈 막 찍어내고 막 그래도 물가에 미칠 영향이 적을 것이다, 이런 멘트를 날려주면서 미국 정부의 돈 복사에 상당한 힘을 실었던 인물이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입니다. 이 양반이 그래도 양심은 있는 게 인플레이션 예측이 틀렸다라는 점을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이라는 게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지, 특히 팬데믹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얼마나 이례적인 것이었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일 미국 SEC가 외신 크립토 미디어에서 주인공 역할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인베이스 내부 거래자들을 기소하면서 9개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며 이 규제권을 주장한 게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증권으로 규제가 되는 건지 그 기준점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논란에 적극적으로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은 밥그릇 싸움의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미국 CFTC입니다. 요즘 참 너무 챙겨야 할 소식들이 많아서 투자의 영역이라는 것, 특히나 매크로의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석학도 시장을 바라보는 게 저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 또 그렇게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 이런 것들 느끼다 보면 일개의 개미 입장에서는 더 겸허하게 챙길 거 잘 챙겨야 한다, 이런 생각도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복잡하고 어려운 소식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23,000달러 위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만 더 받쳐주면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인데,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주말 아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야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강조하고 또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주간 차트 캔들이 최소 22,800달러 위에서 마감이 돼야 200주 이동평균선 위로의 확실한 돌파, 비트코인의 회복, 이게 확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역사상 단 한 번도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랠리를 벌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이 정도 확정은 충분히 주말을 거치면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주 옵션 만기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22,000달러 위에서만 잘 유지가 되어도 황소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이고, 혹시라도 24,000달러 위로 올라서 준다라면 황소 세력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23,000달러 중반 부근에서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을 보면 잘하면 진짜 오랜만에 여유롭게 차트 바라볼 수 있는 토요일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밤사이 또 어떤 일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시장을 흔들지 뭐 그건 또 모르는 일이겠지만 지금 흐름만 주말 동안만 더 잘 유지해 준다라면 모처럼 땡큐 상황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변화를 미칠 수 있는 7월 하순의 이벤트로는 일단 확정된 게 하나가 있고 기대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연준의 금리 인상입니다. 이건 한국 시간으로 7월 28일 새벽 3시 반에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기존 예상대로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CME 페드워치를 보면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77.5% 수준이고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22.5%에 불과합니다.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원사이드 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대 포인트는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10일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시점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빠르면 7월 안에 미중 전화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지금 생겨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경증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만큼 전화회담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중동 순방을 통해서 거의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서 중국 관세 이슈 좀 잘 만져주고 대만 침공 이슈와 관련해서도 안도 시그널 좀 날려주고 뭐 이런 액션을 취해줘야 중간 선거든 뭐든 지금 치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휘발유 가격이 하락한다고 좋아라 했지만 지금 기상이변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엄청 높아져서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폭염으로 인해서 7월 들어서 LNG 가격이 48%나 급등했다고 하니까 에너지 리스크가 진짜 심각하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이 양반도 지금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테슬라의 비트코인 덤핑 이후에 2분기에 진행됐던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도세를 놓고 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돌이켜보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참 많이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건 지난 90일 동안 크립토 시장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 놓은 트윗인데 저걸 다 바라보면서 분석을 했구나 이런 생각에 다시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먼저 루나 사태, 이게 800억 달러 규모, 루나가 48시간 동안 비트코인 덤핑한 게 30억 달러 규모, 이어서 테슬라, 블록파이의 덤핑, 이 셀시우스와 보이저의 파산, 3에로 캐피털의 파산, 블록파이의 구제 신청, 채굴자들의 3억 달러 규모 매도, 스테이킹 이더의 디패깅. 와, 진짜 이게 석 달 동안 벌어진 일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2만 달러 위에서 잘 놀고 있는 게 어쩌면 이것도 참 다행이다, 기특하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혹독한 상황을 거치고 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반등이어서 그런지 이번에 반등세가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어렵고 복잡한데 그래도 일반인보다 경제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잘 예측하는 경제학자조차도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의 경제 예측은 참으로 힘든 것이었나 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물이고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꼽히는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인플레이션 예측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나는 틀렸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코로나 대책으로 마련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과 관련해서 예측했던 게 결과적으로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크루그먼 교수는 엄청난 액수의 부양책이 실시되더라도 미국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제한적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의 예측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1년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가 경기 침체 우려까지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수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 특히나 눈에 띄는데 그는 코로나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과거의 경제 모델을 대입한 게 문제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과거 경제 모델이 들어맞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과거 모델을 적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랬다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상당히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또 겪고 있는 지금의 시간들이 이 현대사의 시간 속에서 바라보자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예측도 대응도 엄청나게 어려웠다라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말하고 해명하는 걸 보면 이 양반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지닌 석학이라고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SEC가 코인베이스 관계자들을 내부 거래 혐의로 기소하면서 9개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한 것을 놓고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당연히 SEC와 규제권 밥그릇 싸움을 한창 벌이고 있는 CFTC입니다. 특히 CFTC 위원 5명 가운데 한 명인 캐롤라인 팜이 이번 SEC의 결정이 갖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이번에 SEC는 특정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대중에게 묻기보다 이걸 법 집행을 통해서 규제 방식으로 해결했다. 규제의 명확성은 어둠이 아닌 공개된 곳에서 나오는 것이다. 특정 자산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공공의 이익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고려할 때 CFTC는 상품거래법을 준수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SEC 니들 대체 뭘 기준으로 해당 코인들을 증권으로 규정한 거냐? 기준이나 근거가 대체 뭐냐? 지금 이런 걸 놓고 대놓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로펌 모리슨 코엔의 제이슨 코틀립 변호사가 지원 사격을 해줬는데 그는 SEC가 이번 코인베이스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많은 토큰을 증권이라고 단정했다. 이들 토큰이 발행 당시 증권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미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로 미뤄서 상품으로 봐야 하고 관할권은 CFTC에 있다. CFTC가 재판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CFTC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지원 사격 멘트를 날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SEC와 CFTC의 밥그릇 싸움은 대체 언제쯤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참 공교롭게도 리플 소송이 끝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리플 소송 결과를 통해서 증권과 상품의 판단 기준이 1차적으로 제시가 될 것이고 의회는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초당적인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CFTC의 관할권 강화를 강조했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경우에는 법안 통과는 내년에나 돼야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건 리플 소송을 통해서 1년의 기준점이 마련이 되면 의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SEC나 CFTC가 서로 지들이 규제권 가진다라고 싸우는 것은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자의적이고 기관 중심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 리플 소송의 결과가 갖는 상징성이 얼마나 크고 그 결과가 앞으로의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와 관련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플 소송에서도 역시 중요한 지점은 과연 증권과 상품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SEC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XRP를 증권으로 판단했는가? 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SEC의 답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들어도 놀랄 정도로 명확한 내용이 새롭게 튀어나온다라면 소송은 리플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SEC는 법적 기준도 윤리적 잣대도 없이 막무가내 소송을 낸 것이라는 점, 오히려 당시 고위직들의 이 사익 추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리플이 패소해주고 싶어도 그것조차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사라 네폰 판사가 SEC를 향해서 위선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SEC의 요청을 거듭해서 거절한 것을 놓고 보면 이런 가능성, 그러니까 리플이 좀 더 우세한 모습들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확실히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그것도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한 아주 모호한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란하기도 하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모든 기회는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바라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